다섯 가지 의무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직독직해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영어의 문장에 시야가 마치 밝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다섯 가지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이 보인다고 해서 다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f를 뭐뭐의 또는 뭐 for를 뭐뭐 하는 동안 또 투부정사를 간단한 용법만으로만 기억을 하고서는 또 적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문법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또 좀 쉬운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 있나요? 먼저 문법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지식,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용법,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문법 그러면 학생들이 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좀 짜증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법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것을 좀 기본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라틴어에서는 그래마티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고, 원래 물론 이 말은 그래마티코스라는 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본래의 의미는 art of the letters라고 해서 그 문자가 일련에 배열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것에 관련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문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지요. 네, 근데 지금 오늘날의 그 메타링귀스틱스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각각의 모든 요소들이 고유한 어떤 의미들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for를 만약에 무엇을 위해서 뭐뭐 하는 동안으로 한국어에 1대1로 대응시켜 놓게 되면은 네, for의 용법으로 다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부정사를 봤을 적에 부정사가 형용사,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알아뒀을 때 네. 과연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적에 그렇게 용법대로 말을 하고 용법대로 들어오게 되면 들었을 적에 용법대로 인식하냐라는 거지요. 아, 그렇지 네.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규칙화된 지식으로밖에 남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뇌에서도 좋아하지 않고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소대 구문이 있고 투투용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건 중고등학교 때 뭐 아주 쉽게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배울 때마다 학생들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게 똑같습니까? 네, 의미가 두 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두 개는 똑같이 해석되지도 않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뭡니까, 중급 1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용법에 근거했을 적에는 그 용법에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네, 그런 거를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문법은 마치 법점처럼 뭔가를 딱 규정시켜놔요. 네, 네. 이거를 규범 문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traditional grammar라고 하는 학교 문법, 전통 문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prescriptive grammar라고 해서 이걸 이제 규범 문법, 미리 정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희가 배울 때 문법 하면은 중요하다라고 하고, 별표 치고, 또 문법에 예외적인 것이 나오면은 이건 예외적인 거다라고 해서 별표 세 개 치고, 그렇게 해서 또 암기하고 암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언어 능력을, 형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준여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 교과과정 설계나 이 평가 부분에서 아주 유명한 그 바흐만 교수의 문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생성하게끔 해주는 것, 그러니까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을 문법 능력이라고 해요. 문장을 생성하는 것.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장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말하게끔 해주는 것, 그것을 네, 문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사람 문법을 잘한다 그러면은 문제를 몇 개 맞추는 것이 그거는 문제를 잘 맞추는 것이지 문법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글을 쓸 적에는 아주 정확한 부분에서만 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저희가 제시하는 문법은 규범 문법이나 용법이 아니고 언어가 왜 그렇게 나타났고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만 되고
그거를 왜 기존에서는 이런 용법으로 규정을 줬는지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he is too young to drive a car 이 문장을 네. he is too young to drive a car 이 문장을 해석을 하라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 규범문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네.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차를 네. 몰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소대구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he's so young 이렇게 되겠죠. 네. 예. 그 사람은 너무 어려요. 꽤 어립니다. that he can't drive a car.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몰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너무 어려서 또는 그 사람이 너무 어려서 차를 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뭐 하기는 너무 뭐뭐 하다 또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냐면 거꾸로 쳐올라오게 되죠. 예. 그거는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절대 안 된다. 그죠? 예, he's too young to drive a car 그러면 to drive a car 차를 몰기 위해서라고 올라오잖아요. 네네.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to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영어식으로 제대로 영어식 어순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원어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말하냐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이거를 번역을 하게 되면 이 to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나라 말에는 야, 너 너무 뚱뚱하다라고 할 때 하고 네. 나는 너무 좋아. 네. 이럴 때 이 너무라는 개념이 물론 국어적으로는 제대로 사용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이때 너무의 두 개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이제 colloquial expression이라고 해서 회화에서 많이 사용을 할 때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 너 너무 뚱뚱해.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말이 되겠죠. 예.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적에는 나는 행복의 그 상당 부분이 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씁니다만은 물론 이걸 국어 국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옳은 표현이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쓰는 그 표현의 뉘앙스를 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he's too young to drive a car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은 to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very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너무 어려요. 음. 이렇게 되는 거죠. To drive 그러면 운전하기에 자동차를. 그러면 he is too young to drive a car. 그 사람은 너무 어리군요. 몰기에는 운전하기에는 자동차를.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씩 그냥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왜 to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를 사용했는데 중급에서 나중에 강의 드리겠습니다만은 꼭 to 부정사가 미래냐? 아니지요. 네. 현재 분사가 현재고 과거 분사가 과거다 시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네. 예, 걔들은 시제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지니지도 않고요. 다만 사용하는 것이 시점만 사용을 해요. 그거는 부정사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문법은 뭐냐면은 영어식 어순으로 읽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것을 어떻게 인식해가지고 원어민이 인식하는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 생각대로 같이 흘러내려갈 건가 거기에 원어민이 그 생각하는 그 지식을 이거를 우리가 이제 cognitive knowledge라고 합니다만 인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그 지식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언어학에서 70년대 후반부터 가장 발달해왔던 지금까지 네 관점을 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그 지식의 바탕을 둬서 저희가 문법에 대한 지식을 전개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도 안개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영어식으로 읽고 내려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우리 아이독해하고 중급에서 나와 있는 그 번역 방식은 학습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영어식 어순에 서로 절충된 부분을 저희가 오랜 내부 진동과 회의 끝에 그걸 선택했을 뿐이지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본래의 것이 내려간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식 코드의 인식 지식이나 그걸 그대로 표현을 했을 적에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의미의 바탕을 둬가지고 그거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한 줄만 써가지고는 약간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학습자의 정도에 따라서는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킨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개될 문법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겠습니다. 그 원어민의 생각을 무시하고 거꾸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인 결과
거기에 문법을 껴맞춰가지고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고 제대로 된 문법을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법이란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5가지 의미 구조를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이독의 강력한 그 메시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문법 또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니까 원어민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고, 의식 흐름대로 가니까 문법 또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이제서야 좀 이빨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